반갑습니다. 우리 바로서다, 지성이의 바로서다 토요 명사초청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황성준 전 논설위원님의 나는 왜 공산주의자에서 보수주의자가 되었는가라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준 논설위원님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좌파에서 오셨는데 서울대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의 그런 운동들을 되게 주도하셨던 분이에요. 그쪽에서 서열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련으로 공산당이 있을 때 소련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서구에서의 또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를 양극단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행적으로 다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종군 기자로 아주 오랫동안 전장을 또 누비시다가 논설위원이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소년연합 바로서다의 자문위원이시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아주 지성인 사상가이십니다. 우리 황성준 위원님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다만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벌써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제 딸이 91년생입니다. 어저께 제 딸이 이 포스터를 보더니만 뭐 아빠 완전히 무슨 공산혁명가처럼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분들이 계속 강의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도 아직 오르진 않았는데 기초 강의를 하나 촬영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딱딱한 내용보다는 어떤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아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제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바뀐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논리보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소개를 했는데 뭐 굳이 이제 앞 얘기는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로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디서 뭐 제가 유튜브 촬영을 했더니 뭐 옛날 학생운동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슨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군대 갔다 왔을 때 혹은 심한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구치소나 교도소를 갔다 오신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시절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갔다 와서 그때 사람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 또 재밌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 심정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 저는 이제 1983년도에 대학교 입학을 해갖고 그 당시 시절 속에서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뭐 운동권 출신이다, 좌익이다, 좌파다,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뭐 제목을 잡을 때 누가 뭐 좌파 뭐 선동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주시길래 뭐 그럴 바에 그냥 공산주의자로 해라 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그 당시 학생 운동한 사람 모두가 공산주의자였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핵심 지도부가 공산주의자였느냐고 그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는 핵심 지도부가 될 수도 없고, 다만 굳이 말하자면 막스 레닌주의, 즉 소련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이었느냐, 아니면 김일성 수령 동지를 뭐 편에 따른 숭배 혹은 모시는 주체 사상파에 있느냐 문제죠. 뭐 다 공산주의자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뭐 이런 공부를 아주 하시는 분들은 뭐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맞느냐 뭐 이런 분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사상 이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 이런 거를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전부 크리스찬이냐라는 질문 같은데 뭐 교회 뭐 별로 하나님 안 믿으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핵심적인 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크리스찬이고 삼위일체를 믿죠. 물론 뭐 또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처럼 당시의 운동권은 뭐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좌간 이 막스 레닌주의자 내지는 주체사상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운동도 학생운동이지만 일찌감치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이것과 겹치는데 이 월요일 날 여기서 또 모임 몇몇 하고 얘기할 때 그 제가 노동운동한 얘기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좌익혁명가가 자유주의를 거쳐서 보수주의자가 됐는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88 올림픽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들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확실히 제가 늙었구나. 자간 88 올림픽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일부 운동권, 특히 제가 소속된 그룹이 소련과, 지금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소련을 자꾸 똑같이 얘기하는데 좀 다른 얘기죠.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비슷한지 몰라도 조선하고 대한민국이 다르듯이 다른 체제죠. 어쨌든 소련하고 접촉을 했고, 제가 그래서 소련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임무를 띠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임무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좀 생긴 게, 노동자 같이 안 생겼고, 그 다음에, 조금, 요즘은 전부들 영어들을 잘하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뭐 저도 요즘 기준으로 치면 제가 잘 못하는 편인데, 그 당시 제 동학번대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뭐 영어를 좀 한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련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부터 해보시면, 제가 북한을 갔는데 이렇더라.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제가 소련 갔던 인상을 기억합니다. 맨 처음에 소련, 여기서 참조 삼아서 얘기하면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막스 내린주의자였고, 소련이 유토피아라고까지 믿지 않았지만,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정치, 사회 체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체제라고 믿고 있었어요. 소련을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느낌은 뭐냐면요. 약간 실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좀 밤에 도착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밤에 당시에 껌껌하고 뭐 불이 잘 없더라고요. 시내한테. 근데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지 부조화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소련에 들어가니까 제 눈앞에 좀 부정적인 것이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부정적인 걸 보였을 때 저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이 당성이 약하구나. 혹시 당성이 약하다 그러면 또, 여러분도 험악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잠깐, 이런 표현 들으면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믿음이 약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몇 번 다닐 때 어디서 숙소에 머물렀겠습니까? 소련 당국에서 주는 소위 말하는 우리로 한국에서 호텔이라 하지만 소위 말하는 숙박시설. 그래 묻죠.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나중에 알고 보면 소련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묵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조차도 좀 허접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살만한데, 그 다음에 식사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내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 당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전국노동조합협의회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때 전체는 아니고 거기 활동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육받는 장소에서, 이건 이제 좀 지하 교육인데, 소련 갔던 얘기를 하면서 소련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세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강연 비슷한 거랬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볼쇼이 발레를 구경 갔는데 놀랬다. 어마어마하게 표가 싸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잠깐 이 루블, 러시아 돈, 소련 돈이라는 게 워낙 변동이 심해서 하지만 제 머릿속에 항상 달러로 얼마였는지 정도가 나와요. 이 달러로 굳이 말하면 볼쇼이 발레 상당히 좋은 좌석이 50센트 정도, 그러니까 반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서, 아니 한국에서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발레 하나 보려면 얼마냐? 10만 원이 넘어가고 좌석 좋은 S석 그런 거 하면은 몇십만 원 하는데, 거기서는 겨우 한 500원이면 보더라 말이지. 그리고 보니까 그래서 노동자 농민들도 자유롭게 와서 보는 그런 노동자의 천국이다.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은 돈 많은 부러져들만 이 발레나 오페라 구경한다. 있다고? 요즘에 와서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요, 지금 이 얘기부터 하죠. 발쇼의 극장 좌석수가 얼마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 4,500석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전 거꾸로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2,000석 정도가 되더라고요. 2,100석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50센트 정도의 가격의 그 발레, 그 고급 발레가 유지가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유지하는 건 정보 보조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보조금으로 한다. 그래서 소련은 예술 발전에서 돈을 퍼붓는다. 오케이. 그러면 50센트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다가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보고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표가 없습니다. 표가 없어요. 사실 표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50센트에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미 제가 구경 갔을 때도 조금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암표 장사한테 표를 사야 돼요. 그러면 대충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볼쇼이 발레를 하나 보려면은 대충 US 달러로 100달러 정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하려다 먼저 앞서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좀 살 때 러시아가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됐을 때 일부에서 발쇼이 극장을 갖다가 민영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쇼이 극장 지배인이 나와서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발쇼이 극장 주인이 논리가 왜요? 민영화라면 표 가격이 올라간다. 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이 발쇼이를 구경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정서에 맞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일반 사람은 줄을 서도 표를 살 수가 없어요. 발쇼이 극장은 주인이 지배인이죠. 정말 자기 소유권은 없으니까. 지배인은 그런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표가 나오면은 그 돈만 맞춰놓으면 되니까 50센트의 표를 왕창 구입해놓고 암달러상한테 50달러에 팔고 암달러상은 100달러에 파는 거예요. 암표상은 사는 거예요. 시장이 왜곡되니까 그렇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득을 보냐? 근데 50달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걸어서 여기 중앙당인데 요번에 그러니까 뉴즈나 할까랴 사우스 코리아에서 어떤 놈이 왔으니까 걔 좀 한번 보여줬는데 표 좀 마련해라. 그러면 이제 50센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배를 안 하는 사회는 뭐가 지배를 하게 돼 있냐면은 두 가지가 지배를 합니다. 하나는 왜곡된 시장,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력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50센트에 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암시장에서 100달러 주고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관료들은 그 암시장과 그 국가 가격 사이의 돈을 갖고 통일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가 지원으로 이득을 유지를 하는 거고 이러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시에 그래서 소련이 망했지만 자동차가 중고차가 신형차보다 비쌌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신형차 당시에 지굴리 차 이름 대봐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러시아 국민차가 어마어마하게 싸요. 공식 가격은. 근데 그걸 살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 우리나 청약하듯이 미리 해갖고 일반 노동자는 10년 진짜 백도 없고 그런 사람은 진짜 한 20년 기다려야지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어. 그럼 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싸요. 쉽게 말해서 암만 그 자동차가 꼬물 자동차라 해도 예를 들어 달러 한 200달러, 300달러밖에 안 해요. 근데 보통 사람 근데 권력이 있으면 돼요. 굉장히 당이 높으면은 줄 우선순위를 받아고 먼저 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진짜 사고 싶은데 10년 기다릴 수 없잖아. 그러면 중고 암시장에서 사야 돼. 암시장에서 사면은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 그래서 자동차 그 공식 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차이를 상대로 해서 다시 소련이 붕괴됐을 때 사실 그 이전에 소련 시절에 지하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 소련이 붕괴된 건 노골적으로 나와서 대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길어야 보름. 진짜 길면 한 달 정도를 그들이 보여주는 세상을 구경을 잠깐 하고 와서 그 사회를 이해했다? 대부분의 경우 거짓말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느냐? 제가 한국에서 지금 이제 나이 거의 60 다 됐는데, 50대 후반인데, 50몇 년을 살아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그 며칠 갔다 와서 그것도 보여준 거, 자랑하는 거, 아까 발쇼이 발레,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렇게 좀 좋은, 진짜 나쁘게 하면 외국인 관광용
국영농장이나 공장 같은 데 한번 견학해갖고 이들은 뭐 노동자들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막 이런 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는 그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조직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소속했던 그 이제 뭐랄까 노동운동단체랄까 조직이 이제 적발이 돼갖고 이제 수배되고 뭐 잡히고 뭐 이러는데 제가 마침 이제 당시 소련에 들어가 있었던 때 그게 이제 91년인데 마지막 들어갔을 때인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 그때 그 사건이 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약간 귀국을 포기하고 이제 남아 있게 됐어요. 근데 귀국을 포기하고 남아 있었을 때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까 한국에서 뭐 초대소, 북한 애들이 그렇게 번역해서 초대소라 그러죠. 뭐 초대소, 뭐 조금 우리나라 치면 한 별 4개짜리 정도 관광 호텔 정도 돼요. 뭐 근데 시설은 좀 허접하지. 한국은 이 시장 경제라기 경제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걔네들은 경제 염색은 좀 허접하네요. 그래도 뭐 뜨거운 물도 나오고 말이죠. 그다음에 아침 식사도 다 잘 나오고 물론 이제 그게 화려하진 않지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고 이런 데서 지내니까 뭐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소련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건 이제 전향의 첫 번째 계기예요. 제가 바로 91년에 마지막 들어갔다 했죠. 소련이 언제 붕괴됩니까? 91년 8월에 붕괴되기 시작해서 이제 종기부를 공식적으로 공지해본 건 91년 12월. 그다음 92년 이때 망하게 되죠. 소련이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를 관리해주던 사람도 뭐 관리가 없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저를 관리해주던 쪽에서 저한테 배려를 해준 게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 네링그라드라고 하는 곳에 대학으로, 우선 그것도 했어요. 나는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어차피 한국 당분간 못 들어가니까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건 이제 뭔가 소련이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소련 경제사를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익숙했을 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 가 있어라. 대신에 그냥 공부만 한 학생으로 있기는 뭐하니까 거기서 한국어 선생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한소 수교를 막 이제 그때 하고 그러면서 소련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전부 북한식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제 이 사우스 코리아식 한국어를 좀 배우는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졸지에 한국어 선생이 돼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이제 사회주의와 소련 체제를 설명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방 하나짜리 아파트를 배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쪽 사회주의 사회는 자기 집이 없는 대신에 굳이 말하자면 다 관사죠.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교원이 되니까 그 교원에 맞는 관사가 있게 돼요. 그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혼자 사는 걸로 물론 결혼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이프나 애는 한국에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사는 때는 방 하나짜리 우리로 치면 원룸 같은 거를 줬어요. 근데 사실은 원룸보다 시설이 허접하지만 자리는 넓어요. 소련이 이제 공간이 넓어서 이제 뭐 그런 데를 주고 사는데 여러분들 이런 소리들 많이 해요. 그 당시에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질문도 하는데 소련에 무슨 의사라고 하는데 뭐 의사 월급이 결국 50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거 어떻게 사느냐? 뭐 그래 일일이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그 당시 상페테르부르크 대학교 교원,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아마 전임 강사 혹은 조교수쯤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했을 때 역시 제가 루블로 자꾸 기억 못해요. 루블이 워낙 뛰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루블 가격과 물가 같이 뛰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로 한다는데 달러로 제 한 달 월급이 한 50달러 정도 됐어요. 굳이 말하자면. 그럼 그거 어떻게 사느냐? 아니 살 수 있어요. 왜 사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좋은 비유할게요. 혹시 여학생들은 또 저 군대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해하기가 좋은 게 군대예요. 군대에서 월급 없다고 못 살아? 아니요. 뭐 허접하지만 다 살아요. 뭐 저 한국군을 비하려는 게 아니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요. 제가 아침 아침 저녁 잘 나오냐 못 나오냐의 차이는 있지만 잠깐 새끼는 꼬박꼬박 나오고 옷도 줘요. 잠깐 군복 줄 거 아니에요. 워커도 신발도 주고. 그다음에 뭐 잠자리도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월급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용돈의 개념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러시아 말로 딸론이라 그래갖고 딸론 뭐 딱지라는 뜻인데 요즘 세대는 뭐냐면 이렇게 회수권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어 이렇게 뜯게 돼 있어요. 하나 뜯으면은 이렇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뭐 소고기 200g, 뭐 돼지고기 250g, 뭐 담배 10갑, 뭐 한 달치 거를 줘요. 그러면 그 뜯어갖고 그걸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잘 살던 못하던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거는 소위 그 배급 체제. 여러분들 북한이 뭐 배급 체제가 무너져갖고 장마당이 생겼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잠깐 배급 체제가 유지되면은요. 여러분 기준으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하지만 그래도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군대나 심하게 교도소에서 잠깐 뭐 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급 체제가 무너진다는 건 뭐죠? 갑자기 교도소에 있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했던 그 달러원 개념은 뭐냐면 물론 사람 조금 달라요. 이게 육체 노동을 하는 탄광 노동자들이 조금 먹을 게 조금 더 많이 주고 저 같은 하급 대학 교원들이 좀 적고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건 의사가 그렇게 배급을 잘 받는 건 아닙니다. 그 나라가 또 노동자 그런 걸 강조해갖고 제일 배급 상태가 좋은 거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탄광 광부 같은 것들. 뭐 어쨌든 제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하급 사무원 및 교원의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받은 게 뭐냐면 한 달에 달걀이 10알입니다. 담배 10갑, 그 다음에 돼지고기 250g, 소고기 200g, 뭐 그래요. 뭐 재밌는 건 닭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6말 때지만 한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닭고기를 좋아했는데 왜냐면 뭐든지 귀하면 그죠 닭고기가 배급이 없었어요. 닭은 알을 먹는 거지. 그래서 닭고기는 이렇게 시골에 아는 사람이 몰래 내지는 그 당시 좀 허용해졌는데 그게 앞들에서 이렇게 모이주면서 기르는 거지. 그걸 갖다 육가공을 못 안 했어요. 그 당시 막 옛날에 뭐 닭고기 배급이 있었다는 얘기를 뭐 노인네들이 하는 걸 들었는데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없었어요. 제가 듣기. 어쨌든 오늘 얘기한 게 이제 제가 요즘엔 별로 안 했는데 옛날에 처음 했을 때 이제 달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달걀 10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한국도 달걀이 귀했습니다. 사실 달걀 먹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달걀 10알 꼭 여러분 후라이에 먹는 것만 10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서양인들 달걀에 온갖 군데 들어갑니다. 1인당 달걀 10알이라는 건 거의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이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조금 애매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적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얘기하면 저 국민증도 받았어요. 그래서 러시아 걔는 그 패스포드라고 그래. 국내용 패스포드하고 외국용 패스포드가 있어. 왜 패스포드가 그 말도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 통행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부산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혹시 비행기나 타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야 되죠? 아니에요. 러시아는 자기가 거주하는 직장과 직업 외에는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그거를 증명한 게 패스포드예요. 그야말로 외국 가듯이 힘들어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거주의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때는 그 패스포드라고 불러요. 패스포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이라고 누군 번역을 하는데 비슷한 성격은 비슷한데 주민등록증 한 장짜리가 아니라 여러분 외국용 패스포드는 두꺼워요. 별게 다 적혀 있어요. 그거랑 또 뭘 들고 다니면 노동수첩이라는 걸 들고 다녀야 돼요. 노동수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근무해서 일한 거를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 다닐 때 이력서 플러스 자기 여지껏 일한 근무 성적표, 그 다음에 주민등록 동본, 호적 초동본을 전부 갖고 다닌다. 요구하면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노동수첩이 중요한데 노동수첩에 만약에 도장이 안 찍히면은 3개월 이상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건 체포돼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만 그 얘기할 때 실업의 자유, 내가 실업의 자유 놀래는데 요즘 취직 못한다는데 역설적으로 실업할 수 있는 백수가 될 수 있다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이따가 얘기했습니다. 백수가 되면 안 돼요. 전원이 취업을 합니다. 거의 100% 취업. 그 얘기는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백수, 군대 입대해서 백수 있어요? 무조건 뭐야 하다못해 하려면 땅이라도 파야 돼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러시아 할머니들이 장방울을 무조건 들고 다녀. 왜 그러냐? 할머니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 그래서 이 러시아가 종로 사상이 있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 할머니들이 중요하냐면요.
남자든 여자든 거기는 어쨌든 간에 100% 직업이 있는 거고 가정주부가 거의 인정이 안 됐거든요.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다 직장에 나가니까.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뭐냐면은 연금생활자예요. 근데 연금생활자가 왜 중요하냐? 물건이 없는 거예요. 배급표에 남아있는데 배급표에 달걀 10개라고 그러면 뭐예요? 달걀이 없는데. 그러니까 달걀이 나타나면 잽싸게 줄 서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할머니들이 빈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그 배급표, 자기 가족의 배급표를 다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냥 뭔가 뭐 생길 데 없나 다니다가 저기 줄 섰다 그러면 우선 줄 서요. 그리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배급표에 있는 것만큼은. 뭐 버터도 마찬가지로 배급표 한 개 안에서는 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원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죠. 어느 나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강의 수가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 있어서 보니까 쫙 줄 쓴 거예요, 누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도 안 물어보고 그냥 줄을 섰어요, 일단.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우선 서서 약간 이 배급표 있는 걸 받아야 돼. 그때 뭐냐 했더니 달걀줄이래. 야, 형제다. 드디어 이제 달걀을 받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줄 섰는데, 그 당시 날씨가 이제 1월 달이었어요. 기억에 92년 1월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어디 가서 뭐 영하 40도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그러던데 몰라요. 뭐 흥분해서 그런 좀 뻥을 깠는지 모르겠지만 40도까지는 뻥이고 한 영하 10몇 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수온주가 18도 내려갔는데 그거는 기억은 안 나. 그 정도 내려갔는데 40도는 뻥이죠. 맞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영하 10몇 도 돼도 춥습니다. 거기서 그냥 줄 서서 있는데요. 그러면 줄 서면 어떻게 해요? 저기 깡통을 뛰어. 깡통은 왜 뜰까요? 그렇죠. 계란이 막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몇 명일까? 내 차례까지 올까 말까? 와, 진짜 가슴이 툭툭툭툭. 야, 근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전 계란 받았어. 계란 받았는데, 저 다음에 한 2명까지 받았나? 이것도 뭐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잠깐 저 다음에서 끊어졌다 이거 투로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역시 잘못 들었던지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저 다음에 한 2명 정도까지 받고 못 받았어요. 그건 맞아. 3명까지는 아니야. 잠깐 얼마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 그 줄 서는 사람이 뭐 예외가 있지만 저같이 그 당시에는 진짜 젊었죠. 제가 뭐 30대 초반, 이 정도였으니까, 많으면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할머니예요. 뭐,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라는 건 물론 이제 미안하지만, 꼭 요즘에 한국 할머니는 아니에요. 한 50대만 돼도 러시아 여자들 그 당시에 너무 늙어 보였어. 사실 50대라고, 저는 한 70대인 줄 알고 물으면 50대 초반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기서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배급표만큼은 배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소련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그 배급표만큼은 못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못 받으면은 한 달 동안 계란을 못 받을 가능성이 이제 거의 99%고 그럴 경우에는 그 가족은 한 달 동안 이제 계란을 구경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간에 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아니다고, 암시장 가면 있다고. 그것도 맞아요. 참,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보면, 지적 호기심에 제가 놀라기도 하는데요. 혹시 구치소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구치소, 요즘 어떤지 몰라도 옛날 구치소에서도 담배 필 수 있어요. 강아지라 그래갖고, 대충 암거래로 살 수 있거든요. 세상은 다 또 그런 암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굳이 못 사는 건 아닌데, 이 생각을 해봐요. 그 계란을 암시장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대부분이 그 암시장에서 루블로 못 사요. 달러로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달러와 공식 환율과 루블 달러는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랬을 때 외화를 갖고 있고 뭔가 권력을 갖고 뭘 하면은 암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줄 선 사람은 어떤 건데? 보통 사람들은 또 심하게 해서 제가 아까 구치소 얘기했지만 구치소 가볼 이유도 없는 거고 구치소에서 담배 피는 거는 선수들이죠. 뭐 굉장한 조폭들은 뭐 거기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 것처럼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살려면 아까 지만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물론 미달러로 한 몇십만 달러 갖고 있으면 거기서도 다 암달러에서 웬만큼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정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아니 그렇게 가격고 제가 달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좀 몰려온 사람들은 달러가 있어갖고 뭐 그따구 소리들 하는데 뭐 하여튼간에 잠깐 제가 좀 비속어를 그만 이제 사실 아줌마예요. 사실 할머니보다 솔직히 말해서 40대 50대 초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연금 생활자를 해봤자 뭐 60대 정도 초반 정도. 요즘 한국에서 60대 초반 그게 뭐 어제 할머니입니까? 완전히 뭐 뒷모습 본 처녀 아줌마 이런 말하면 또 성희롱 되나? 하여튼간에 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거야.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재난 떨어지면 막 난리 날 거야. 저는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아무도 소리 안 내요.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모습 생각해봐요. 머리 하얗고 주름 많고 그 전형적인 슬라브 한 60대 할머니들. 눈 크죠? 그 할머니들 다 안 그런 게 좀 눈이 왕방울 많았습니다. 그 왕방울 만한 눈에서 진짜 제가 그 기분을 느껴서 말이지만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막 욕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더니 고개를 뚝 돌리더니 그냥 각자 갈 길로 가요. 이 집은 이제 내가 줄 조금 앞에 섰어야 되는데 뒤에 서서 우리 가족이 이제 한 달 동안 달걀을 못 먹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제 측은지심이 드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전향한 여러 가지 생각 사고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전 기분 되게 좋았어요. 뭔지 알아요? 나는 받았다. 야, 이거 내가 한 두세 명만 뒤에 있었어도 내가 못 봤는데 이거 나는 받았다. 그 안도감이에요. 거기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건데 이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좀 풍요하게 살면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주제하고 어긋나는 건데 가난한 집 아들들이 좌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집 아들들이 좌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그런 거하고도 통해요. 잠깐 각설하고 이건 주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벌써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웃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깡총깡총 거리면서 뛰어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계란 10개를 다 깨먹었어요. 그래서 제 숙소에 들어와 갖고 그 당시에 완전 꼴초였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담배는 받았어요 제가. 근데 담배라는 게 한국에서 뭐 러시아 담배가 뭐 코스모스 같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필터 있는 담배는 상당히 중앙당에 높으신 분들이 피는 거고 우리가 피는 거는 이제 필터 없는 담배. 진짜 이렇게 이래야 되나. 그거 하나 말아 피면서 하는데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누가 자꾸 언제 어떻게 전향했냐 근데요. 이 사상이요. 또 쉽게 전향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소련 공산주의 체제가 개판이라고 느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건 현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도 공산주의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모습을 본 게 아까 발쇼 얘기했고 대학교에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엉터리 강사인지 교수인지 생활을 하다 보다가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그 당시 러시아 대학은 5년제였습니다. 요즘엔 좀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는데 미국식으로 4년제로 막 바뀌고 그랬는데 5년제인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5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직장 배치위원회예요. 즉 다시 말해서 100% 취업은 시켜줍니다. 그 취업위원회가 발려요. 그럼 취업위원회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충 그 학교에서 그 과 교수가 나오고 단대에서 무슨 학장 같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당까지는 아니고 대충 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페테르부르크 시당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생들하고 면접도 해요. 면접도 하고 성적 뭐 지망상 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막 이런 거 채워놓고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말들 해요. 요즘에 젊은이들 힘들다. 백수다. 100% 취업이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실업자가 너무 많고 취업하기 힘든 건 고통스러워요.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억지로 100% 취업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한번 생각해요. 그 당시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나 여러분도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은 또 뭐 난리 죽이면서 저러 가지고 공공의적으로 모는 수가 있는데 신체만 건강하다면 솔직히 100%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한 말 할게요.
저기 안산공단 같은 데 가면 4대 보험해주면서 요즘엔 80만 원도 넘어요. 요즘에는 또 최저임금 올라서 120만 원짜리, 뭐 심지어는 120만 원짜리 없다 그래요. 요즘에 한 180만 원 되는데 그 자리 많아요. 근데 왜 안 가요? 그럼 어떤 정부가 100% 취업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거기 다 취직시켜버리면 어떡할 건데? 어떤 자리에 취직하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서는 나 가르치면 안 가면 되죠. 그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 안 가는 대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사적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내 사적 소유가 아니라 부모의 사적 소유가 있기 때문에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뭐 알바 한다든지 이러잖아요. 걔네도 안 돼요. 노동수첩에 딱 찍혀야 된다. 그럼 그래서 취업위원회에서 어느 직장을 배치받느냐 인생을 정말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 시계에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군대에서 배치받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게 그 위원을 뻗치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진짜 완장을 천 건데, 제가 그 직장 배치위원회 한번 배치라는 영광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고 이상한 놈이니까 거기서 신기하다고 그래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어딜 받았냐면, 그럼 자기 과에서는 못 받아요. 저는 동양학부에서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영어 학부, 영어 하는 데 갔어요. 뭐 요즘 한국도 그렇지만 그 명문대 영어 영문학과 뭐 이런 데 학생들이 대부분이 여학생 압도적이에요. 남학생 거의 뭐 있어 없나 할 정도로 없더라고요. 다 여학생들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은 러시아에서 모스크바 대학하고 양대 산맥을 누리는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여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 취업하고 싶다는 데도 등수를 적어놔요. 물론 극소수의 여학생들이 무슨 외무부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영광인데, 외무부에 가는 건 제가 심사하는 대상에 오르질 않아요. 외무부는 뭐냐, 외무부에 가려면 적어도 중앙당의 큰아버지나 삼촌이 있어야 돼요. 뭐 아버지까지 없더라도 제동안에 뭐 이 지방당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예외고. 그러면 이들이 가고 싶은 1순위가 뭔지 뭘 것 같아요? 그런 명문대 영어학과, 영어도 잘해요. 그런 젊은 여대생이 가고 싶은 1순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외교관과는 정말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특수한 것 빼놓으면. 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가고 싶은 1등이 뭐냐? 인투리스트 관광안내원이에요. 그럼 왜냐? 인투리스트, 이제 윈투리스트한 게 이제 외국인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다 구경이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그 안내원들 동지,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게 누구 오면은 버스 같은 데 안내원 하는데 왜 이게 인기냐? 이게 페이가 많은 건 아닌데, 페이가 뻔한 거고, 우선 배째르복이 남아요. 배째르복이 남는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자기 집은 소유가 없는 거죠. 다 관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잠깐, 여러모로 치면은 잠깐 서울에 남는 거야. 잠깐. 지방으로 안 줬어. 이따가 그 반대편을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을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영어학과 가고 그런 친구들이 보면 그래도 외국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죠? 성향적으로. 외국인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도 좀 똑똑한, 뭐 약간 뭐 금기연지 뭐죠? 미모의 그 여학생이 이렇게 안내도 잘하면 그 관광객들이 뭐 줘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스타킹 같은 거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이따 이런 스타킹은 굉장한 물건입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달러도 좀 생길 수 있고, 잠깐 뭐 초콜릿도 생길 수 있고, 이런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기 싫은데, 역설적으로 하면 뭐냐? 거의 100% 취업하고 취업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시골로는 안 가요. 그래서 배째를 보니까. 아주 시골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로 치면은 강원도 갈 일은 없는데, 뭐 경기도 안산 정도의 영어 교사로 가는 거야. 그럼 그게 왜 싫냐? 몰라, 인생이 역전극도 있지만, 거기 한번 가면은 이제 서울로 못 올라온다고 보면 돼. 아까 했지만, 집도 거기서 배치받는 거야. 자기 집이 아니라 관사가 있어. 그건 안산에 있는 관사에 가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패스포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이, 특별한 뭐, 어머니 무슨 60잔치, 뭐 60잔치 하는지 몰라요. 60잔치나 해서 그걸 하면 여행증을 만들고 온갖 걸 해갖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는 거 더 힘들죠. 요즘에 그냥 패스포트 하는데 다 서류 심사를 해서 한번 오기 전에 빼자로 올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살면 미안하지만 결혼도 거기서 하게 된다. 미안하지만 거기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뭐 제가 뭐 사랑이니 원초적인 얘기하지 않겠죠. 그 남자 그러면 재밌는 게요. 남자는 여기 받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요. 남자가 빼짜부분에 남았는데 같이 쫓아가는 건 대충 다 해줘요. 제쪽 쫓아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해주지만 이쪽에 있다서 이쪽으로 올려오는 경우는 못해요. 그 남자든 거꾸로 반대로 남자가 내려가도록 여자가 고무신을 바꿔신죠.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거기 내려가서 뭐 집안에 난리 나죠. 뭐 그놈의 자식 시골 내려갔다. 그럼 시골 교사로 뭐 그냥 그래도 시골 교사로서 뭐 자기 사명감을 느끼고 뭐 열심히 살겠다. 뭐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약간의 좀 야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거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빼짜부에 나와서 아까 말한 관광 안내원을 해야지 거기서 또 이렇게 조금 뭐 좀 좋은 남자도 만나서 뭐 이런 저 편이 좀 거칠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뭐 소위 말하는 취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계층 상승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많지 않더라도 아까 말한 뭐 볼쇼이 극장에 마린스키 극장도 있고 뭐 힘들지만 그런 거 구경하고 약간 카페도 있고 이제 뭐 시골 내려가면 뭐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의 문제인데 권력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외교관 그런 거 자리 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왜냐? 그건 이미 결정돼요. 중앙당에서 아이고 저한테는 전화 올 리도 없고 딱 그래요. 명단을 딱 본데 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거 다 중앙당에서 이미 내정된 분들이다. 뭐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아무도 신경 못 거든. 제가 이제 이 험한 얘기하면요. 그때 되면은 그 위원을 뽑힌 게 왜 좋냐면요. 위원을 뽑히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우선 제가 달걀 깨먹어도 됩니다. 부모들이 달걀 들고 옵니다. 온갖 걸 다 들고 옵니다. 심한 얘기로 얘기해서 제가 너무 성스러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 몰라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 옷 벗는 여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 위원들하고 뭐 자기 이 빼짜리를 남게 해주는 조건으로. 잠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뭐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요? 실업자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도 식당 테이블이 3개인데 종업원이 7명 있는 경우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거. 뭐 누가 일도 못 시켜요. 뭐 일 시키면 뭐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던 세상입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주목적은 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 경제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 공부할 때 목적은 뭐냐면은 막스 내린주의는 올바랐는데 소련 관료들이 조금 지나치게 잘못해갖고 사회주의가 망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들었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 결론을 줘놓고 거기에 맞추는 연구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라는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상이 그래서 뭘로 왔냐면은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요즘에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리버테리안으로 오게 됐는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데 한국에서 숨어서 몰래 빨갱이 책을 보던 시절에서 러시아에서 하이에크 특히 치명적 자만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이 러시아 타자기로 쳐갖고 이렇게 막 등사로 민 거, 진짜 조잡하게 민 거를 갖다가 누가 줘갖고 그때 읽어봤어요. 근데 서울에 있었으면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너무나도 러시아의 현실, 계획경제의 문제를 갖다가 잘 지적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회를 디자인하려고 되는 거죠. 어떤 학생이 책 한두 권 읽고 내가 세상을 이해했다가 세상에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죠. 모순이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왜 모순이 없냐면 조금 뒤에 얘기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이 믿는 거는 인간은 뭐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한 거나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모순이 있는 걸 갖다가 제가 일거에 해결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죠. 그게 이제 이 공산주의적 사고인데 그게 이제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는 치명적 자만이다. 바로 자만에 입각한 거다. 절대 그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것과 주제가 비슷하지만 월요일 날 지금 뭐 4회에 걸쳐서 이 바로서다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유인물 하나 놔준 거 있는데, 그때 이쯤 결론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 경제사로 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가 다 써놓고 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거 하려면 미니멈이라는 시험을 보고요. 최소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막시멈에서 국가고시를 봐요. 제가 막시멈까지 다 패스해 놓은 상태예요. 그야말로 이제 약간의 형식만 갖추면은 이제 논문 방어가 끝나는 상황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나중에 좀 후회를 해요. 그때 그래도 학위 하나 받아놨으면은 그 무슨 운전면허증처럼 증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누가 저보고 황 박사 할 때마다 박사 아니라는 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아니 왜 또 아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소개할 때 황성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뭐 그냥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제가 박사를 사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박사 사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 주변에서 황 박사라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괜히 한국에서 이제 뭐 덕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저 학생운동 활동 때부터도 황 박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제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그 약간 똘똘이 스모프 비슷하게 하고 다녀갖고, 근데 어쨌든 각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먹고 살 것도 없고, 대학 교원 해갖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뭐를 하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워커레스판젠트. 아까 이제 김정희 대표님께서 종군기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보통 종군기자로 번역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만, 사실 종군기자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사실 직역을 하면은, 전쟁기자. 뭐 이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워커레스판젠트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 말로 바이에네 까레스판젠트인데 뭐 거의 영어로 직역하면 워커레스판젠트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는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경우, 우리가 직접적이 없는 경우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소련이 그 당시에 91년 붕괴되고 2년 되면서 온갖 내전이 도처에 벌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지만 우크라이나 옆에 몰도비아라는 데서 또 내전이 일어나고, 나중에 유명한 게는 뭐 이제 체첸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계속 내전이 일어나서 외신 기자들이 많이 밀고 들어왔는데, 외신 기자들이 이제 러시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지에 스팅어라지, 현지 이제 고용인을 채용해 갖고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외신 기자들이 러시아인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러시아인들이 너무 이 시장 경제라니 자본주의 사회에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 누가 추천을 해줘갖고 그런 일 하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엉터리 러시아 말과 엉터리 영어를 짬뽕시킨 상태에서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워커레스판젠트도 아니고, 워커레스판젠트들의 뭐 이렇게 시종 드는 사람, 뭐 필요에 따른 물건도 들고 다니고, 뭐 필요에 따른 숙소도 마련하고 길 안내도 하고 뭐 물도 떠다 주고 뭐 온갖 잡신부를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받은 게 1당제였는데, 1당이 소위 말하는 분쟁 지역에, 그러니까 빼째로 부르고 있는 거 기준 말고 분쟁 지역에 들어간 날부터 해갖고 하루에 $50씩 받았어요. 미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돈은 굳이만 5만 원, 요즘에 환율 어떤지 몰라도 6만 원 받은 건데, 그거 갖고 전쟁터를 다니냐 그러지만,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대학 교원 월급이 $50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학 교원을 또 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버리면 되냐면, 아까 말 사회 보장적인 측면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름 걸어놓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온갖 편법들이 있어요. 노동수첩의 도장은 교원으로 찍어야 되니까, 딴 명 조교급에 강의하게 하고, 대충 내가 들어와서 한 걸로 교무처에 가서 도장 받고, 교무처 행정직원한테는 필요에 따라 $10, 필요에 따라 $20씩 집어주고, 이런 이제 편법을 쓰면서 소위 말해 이중잡을 갖는 거죠. 대부분 러시아 사람이 그 이중잡을 가졌어요. 왜냐면 소련이 붕괴됐다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가 금세 붕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하게 이제 전쟁터를 다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제가 인정을 받아갖고, 아까 말한 단순한 심부름꾼 지위는 조금 나중에 벗어나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탈북자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간에 서울서 온 거예요. 신기해갖고 전화를 받았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한국말을 잘하시느냐. 그래서 뭐 한국말 잘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시냐. 아,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 갑자기 한국말 얼마나 잘하냐.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사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외국말을 잘하면 유리하지만 한국말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지 못해요. 잘한다는 게 지금 예를 들면 저도 발음도 어눌하고 발음도 막하게 얘기하고 말 잘하면 먹고 살고요. 특히 글 잘 쓰면 먹고 삽니다. 근데 대부분이 한국말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각서라고. 근데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벌목공들이 러시아에 있는 벌목공들이 북한 벌목공들인데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해갖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취재해 줄 수 없느냐라는 부탁을 한 전화였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걸 아느냐 그랬는데 솔직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탈북 벌목공 문제가 러시아 주요 언론기관에 다 대대적으로 한번 보도가 됐어요. 텔레비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관심 있고 본 솔직히 기사는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아까 말한 외신 기자들 쫓아내다 보니까 뉴스는 매일 일하는 것처럼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9시 뉴스는 뭐 맨날 보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러시아 주요 일간지를 갖다가 훑어보고 조금 중요한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 전문 아니고 전문이라는 게 이제 분쟁, 전쟁인데 그쪽 기사는 뭐 희망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러시아 말로 이렇게 요약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영어로 좀 요약한 것도 올리고 뭐 이게 제 잡이었기 때문에 보고 있어. 알고 있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쪽 한국에 이미 특판이 들어왔던 시절 취재 그 특판한테 맡기면 되냐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냐면은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그러는데 돈 많이 주면 한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시 뭐 이미 공산주의 세상으로는 좀 벗어났고 이제 생존에 뛰어하기 때문에 아닌데 그거 욕하는 사람도 있던데 뭐 틀렸습니까? 뭐 돈 얼마 이상 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어쨌든 각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빼자루가 아니라 적어도 모스크바에 갔다가 저쪽 벌목지대도 가야 되니까 여비도 필요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경비 처리도 해줘야 되는데 잠깐 뭐 확실하게만 그 기사를 소스를 주면은 뭐 한도 안에서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뛰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 탈북 벌목공들을 만나기 어렵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나면 되냐면 대부분이 탈북 벌목공들이 나와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만만한 게 뭐냐면 한국인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만드는데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만만한 게 일단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밥이라도 준 데가 거기.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뭐 진짜 그랬더니 뭐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혹시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민복 선생이라고 그 이름으로 요즘에도 굉장히 활동하는데 그분하고 참 애증 관계 있었어요. 이민복 선생이 혹시 이거 보면 웃을 텐데 속된 말로 해서 그 당시에 탈북 벌목공 분들 보면 뭐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러는데 솔직히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한국말을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도 너무 이제 다른 세상에 살다가. 근데 그 중에서 이민복, 그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민복 선생인데 이민복 선생이 유일하게 좀 인테리 출신이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그분이 이제 좀 약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뭐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기사를 뭐 잡지에 썼어요. 뭐 그냥 밝히지 월간 조선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저한테 그 기사 써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조갑재 편집장이에요. 그분에 대한 또 평가가 여러 개 있지만 뭐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당시에 귀순용사, 망명객 이런 말 썼는데 귀순용사도 아닌 게 망명자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지 하는데 아마 이민복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제가 귀순자라는 말을 써서 용사라는 귀순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민복 선생이 좀 싫어하더라고. 노골적으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랬더니 아마 그분이 그냥 차라리 그냥 탈북자라고 해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뭘 불러야 될 말이 없잖아.
차라리 영어를 안 써요. 노스코리안 디펙터라고 영어로 쓰면 되는데 한국말로 모르겠어. 그래서 그 기사를 쓸 때 뭐 이 사람들을 갖다가 탈북자라고 부르겠다라고 시작을 했더니 그게 한국에서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세계적인 특종한 꼴이 됐어요. 이미 러시아에서는 다 알려진 거죠. 서방이 알고. 그래서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서구 언론이 또 다 와갖고 그분들 모시고 저 벌목장에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제 기사조차도 이상하게 좀 오해가 돼갖고 뭐 그 벌목장이 무슨 아우지 뭐 굉장히 험한 곳이고 무슨 벌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써 읽혀지거나 이해된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충격받은 건 거예요. 적어도 아까 고등인텔이었지만 대부분이 고졸자고 대부분이 당원인 조선노동당 당원이 어마어마한 경쟁률 뚫고 온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 사람들은 북한보다 여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충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신 기자들 아마 그 당시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그건 자신 없는데 그쪽에서 그 현장을 보고 이거는 완전히 강제수용소다 썼어요. 아마 여러분의 눈으로 가서 봐도 작업 완전히 강제수용소 같을 거예요. 그냥 뭐 나무 침대도 아니고 벌판 꼭 무슨 뭐 아이슈비츠 나오는 거의 그 주네요. 사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제수용소를 썼는데 탈북자들은 막상 아니 나 이거 괜찮다. 왜냐? 요즘 뭐지만 그 당시에 고난행군하니까 북한에서는 쌀이 없는데 적어도 벌목장에 있으면은 새끼 흰쌀밥 먹는다. 그리고 간혹 고기도 나온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온다. 근데 이걸 왜 강제수용소를 하냐?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백을 써서 나오는 자리고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기자뿐만 아니라 한국 여기 아마 젊은 세대는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아마 제 생각엔 신앙이 없고 그런 분이면 며칠 살다가 자살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다 탈북을 하냐면요. 맨 처음에는 불만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맨 처음에는 모르는데 벌목장에만 있으면 불만을 안 느끼는데 이제 주로 맨 처음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벌목장에서 트럭 운전수 같은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아까 러시아 더럽게 못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러시아가 잘 사는 나라야.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제가 이런 강연 비슷한 걸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했더니 지금 완전 몸이 좀 아프시고 김성민이라고 탈북자 무슨 뭐 동지회 회장하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그런 것인데 요즘은 서울 말씨 많이 쓰지만 그 당시에는 진하게 이제 북한 말 쓰던 때 야 성준아 니래 기래도 선진국에 살았으니까 계란이 10알이었지 우리 3알이었어 3알.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고난행군 때문에 끊어졌고 고난행군 전에 그 북한이 그래도 김일성 시절에 좋다고 한 시절에 배급이 잘 되던 시절에 3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 넌 10알 받았는데 뭐가 불만이냐 뭐 있다고 소리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 벌목장에서는 그래도 계란도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너무 이념적인 얘기 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의 핫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만강에서 북한 국경 도시라 그러는데 도시라기보다는 사실 마을에 가까워요. 뭐 그냥 그 당시에 이제 핫산 요즘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도 비슷하지 않는데 핫산을 웬만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알다시피 모든 게 불가능하지만 또 모든 게 불가능한 사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산당 좀 간부 출신에다가 약간 돈을 집어주면은 뭐 다 가능한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진짜 미 달러의 위력이란 건 진짜 속된 말로 해서 남자를 여자 만드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핫산에를 들어갔었어. 그 감정만 좀 얘기할게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이고. 일주일에 그 당시에 기차가 2번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 완전 시골역이기 때문에 영문이 평상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딱 이쪽에서 2번 저쪽에서 2번 지나가는 거예요. 북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기관차를 빼놓고 열차 차량이 2칸이나 3칸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차도 길지 않아. 뭐 그때 지나갈 때만 이제 러시아인들이 와서 북적거려요. 그리고 원래는 민간인들 못 들어가고 그런 건데 이제 잠깐 백도 쓰고 돈도 쓰고 없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 벌목공 일을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떨까? 그분들이 지금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아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네, 왜 기분이 좋은 상태냐면, 자,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우선 목에는 운동화를 한 3켤레 내지 4켤레 정도 다 몸에 이렇게 매달려서 목에 맵니다. 자기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일종의 간이 수레 같은 걸 만들어 바길다라고 걷다가 쌀도 실어 놓습니다. 그 쌀, 소위 말하는 러시아 쌀인데, 러시아 쌀 요즘에 그걸로 밥 줘주면요,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아마 집어 던질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거 먹을 수 있냐고. 옛날 통일교보다 훨씬 맛없습니다. 그리고 또 짐에 대형 배낭을 메고 온갖 걸 싣고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끈은 손으로 들 수 없으니까 헛대다가 매갖고, 이게 구르마, 이게 뭔지, 어떤 상태인지 알죠? 판자 끊어갖고 이렇게 물건 실어놓고 그걸 끌고 갑니다. 거기서 세관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지랄.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이념적인 게 하고 상이 왜 기분이 좋냐? 쌀, 자, 우리는 아무 못해서 외국 나가서 쌀 사온 거예요. 이 쌀 뭔지 알아요? 우리 엄마 떡 해주려고.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마지막 손이 떡 드시는 거라고. 너, 그 다음에 신발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까도 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게 대충 이제 조선족들이 또 탈북장 그 벌목장에서 그 장사들을 해요. 중국제 짜구려 신발. 옛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신던 범패 신발 같은 것들이에요.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고 꽃 그림 그리는 거. 요거는 우리 심하게 철수 거. 요거는 우리 분이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트랜지스터 같은 걸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네 미리 납땜질을 해요. 근데 한국 상표 있으면 다 뜯어버려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의약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걸 팔아서 그러니까 돈도 좀 숨겨놓고. 그러니까 돈도 어떻게 되면 루블로 안 되니까 달러로 또 바꿔갖고, 달러도 잔전으로 좀 바꿔놓고, 일부는, 그리고 또 일부는 뭐냐면 자기는 쓸 것도 있지만 또 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비행기 타지만 비행기에서 중요한 소화되는 거 또 그 사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러시아 세관한다고 삭대지라고 싸우는데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얘기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 인터뷰 안 되고 그럴 때는 완전 난 러시아 관원처럼 해갖고 어떠냐고 그랬더니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 뭐냐? 잠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리고 돈을 숨겨놔. 왜 돈이 뭔지 알아요? 다시 나올 때 쓰는 뇌물료. 단감반테 주다. 그래서 외국을 나가서 쌀을 갖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고원에 갖다 주면요, 아마 내가 오게 던질 거야.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주냐고. 그런 신발, 옷가지도요, 새로 산 게 아니라 세컨드 핸드들, 옷가지들, 티, 이런 것들, 잔뜩 산 거야. 그래서 일부는 누구 주고, 그다음 친척들 다 나눠줘야 되고, 일부는 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을 얼마를 받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라는 게 자기네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북한 국가 당에서 받고 그 일부를 주는 거야. 사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도 거기서 이제 한 3년 4년 일하면은 돈이 좀 모입니다.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이렇게 돈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든지 제가 울었어요. 그냥 이념이고 자유주의고 보수주의고 개나 버리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저 사람들 놓고 내가 무슨 사회학적인 분석을 해요. 그냥 진짜 거기서 한 건 우리나라 몰라, 저 50년 되는 모르겠는데 저도 안 살아봤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느냐는 걸 갖다가 너무 좋아하고 그 쌀이요? 여기 주면 아마 노숙자한테 그 쌀로 밥 줘주면 던질 거예요. 내가 그 쌀 먹어본 적 있어요. 막 돌도 섞여 있고. 어른들은 그러죠. 옛날에 50년대 다 그랬다고. 그 얘기는 좀 모르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 그것도 배불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약들. 그것도 또 숨겨요. 그 다음에 숨기고 이제 몇 개는 공개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 통과한 다음에 또 북한 국경 넘어올 때 또 집어줘야 된다. 그게 집어준 게 꼭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이렇게 요만한 과액 있죠? 그거 하나 주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뇌물입니다. 물론 그게 무슨 김정은 수준의 중앙당 뇌물은 아니고 그 밑에 말단에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썼더니 이제 서울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내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석점에서 서울의 모 명문대 정치학과 교수를 하신 분이 저한테 선배고. 그랬더니 야 이 반동 새끼야. 위대한 조국이 이렇게 고난 행군을 하고 있는데 너가 그런 그때의 악질 반동 행태를 벌일 수 있냐고 전화. 야, 그래서 존경한 게 그 당시에 러시아로 국제전화 하는 게 비쌌거든요. 요즘처럼 무슨 뭐 그 막 어플 돼 갖고 이렇게 무료 전화 시절이 아니에요. 그 째깍째깍하고 넘어가면 진짜 전화 조금만 하면 한 100달러 정도 시절이에요. 야, 그 돈을 벌어가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욕을 퍼붓네. 참 그래서 야 그들의 당성과 투쟁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존경심을 표하면서. 근데 뭐 아주 뭐 좀 제가 이름을 대기 뭐 이름 보면 뭐 또 뭐 자기 모욕한다 그러지 말라도 아주 유명 명문대학교 정치학 교수라 아주 그런 사람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 뭐 그 사람은 주사파로 분류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유익을 많으니까 제가 공산주의 생각은 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버린다고 생각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뭔가 현실의 공산주의는 틀렸고 첫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론으로서 공산주의도 실패했다. 그 제가 그러면서 아까 말한 러시아 경제사라든지 자본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이에크를 읽고 이론으로 파견했다. 그렇지만 가슴으로서의 이상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아직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참 사람이 진일겨요. 그러다가 누가 이래요. 나는 뭐 세상에 있다가 무슨 한 계기를 확 바뀌었다. 뭐 그분이 그랬다니까 그분은 그랬나 보네. 난 아니에요. 나는 그 바뀌는데 10년 걸렸어 최소한. 생각하기에 한 15년 걸렸고. 제가 처음에 막 소련 들어갔을 때는 의심도 안 했고, 제가 그 아까 말한 달걀 깨졌을 때부터 달걀 깨진 때부터 한 1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이건데 이거 꼭 오늘하고 많이 했는데 왜 그러면 자유주의자가 안 되고 보수주의자가 됐느냐 그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자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 하이에크 같은 거 읽고 시장경제 뭐 이렇게 시장경제해야 되고 시장경제에 대해서 놀라운 것도 발견했어요. 그 얘기만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 없지만 얘기. 시장이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이 천재가 한 명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 무섭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문제가 해결돼 갖고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특채가 됐어. 모스크바에 와 있었어요. 한국에 잠깐 와 있는데 오고 싶지도 않은데 그 아까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 벌목공 이후에 갑자기 특파원 한번 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시켜주면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시켜주더라고요. 하여튼 그 논란이 또 있어요. 제가 막 그래서 모스크바 특파원을 하는 바람에 빼빼에서 이제 모스크바로 왔어요. 그래서 막 기자 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데 시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서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카페를 한다고 칩시다. 한국에서 카페 하려면 뭐 이렇게 가구점 뭐 카페용 소파 그런 거 파는데 다 있죠? 자, 사회주의 사회에서 카페 하려면 어떻게 할 건데? 소파는 어디서 살 건데? 다 계획생산돼 있는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 그 옆에서 연관 산업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 산업이 자연적으로 생겨. 그러니까 리녹이라는 게 이제 굳이 말 영어로 마켓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인 의미의 마켓도 되고 구체적인 마켓도 되는데 리녹이 생기면 허벌판에 나와요. 맨 처음에 거기서 아줌마들이 여러분 그때 텔레비에서 보는지 몰라요. 할머니들이 자기 집에 쓰던 물건들, 그러니까 몸 망치 이런 거 들고 나와서 팔아요. 물물 교환도. 그런데 이제 점점 가다 보면 전문화된 데가 생겨요. 거기서 온갖 게 팔다가 그래도 건축 자재를 살려면 어딜 가면 된다. 그래서 큰 건축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러면 뭐냐면 전부 뭐 그냥 집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의자가 쓴 게 아니라 자기 갖고 있던 건 가재 도구 세컨드핸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좀 품목별로 모여있으면 좋겠다. 그 시장이 넓거든요. 뭐 걸어 다녀야 되는데 좀 품목별로 모여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가보면 정말 품목별로 모여있기 시작해. 그러다가 야, 저 사람들 힘들 텐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간이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간이 뭐 판자라도 짓고 상점하면 좋지 않을까? 딱 한 개월 지나면 다시 그게 생겨.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면 좀 목 좀 말르잖아. 누가 여기서 커피 팔면 장사 되겠다. 누군가가 커피를 팔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장사하는 사람을 욕하는데요. 장사라는 것은 남한테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남이 원하는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강제로 총칼을 들고 파는 거는 독점을 하는 건 다른데 경쟁이 된다면 왜 커피를 파냐?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커피를 팔면 사 먹겠다는 욕구가 있었던 거야. 근데 누군가 알고 판 거야. 근데 요즘에 그 리노 가면요 다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무슨 뭐 동대문상가 같이 돼 있어요. 다 한메이드 건물도 들어서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좌우가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그 시장 만능주의, 뭐 시장에 맡기면 된다. 그다음에 나 이제 뭐 정치 같은 거 관심 없고 그냥 뭐 살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친해진 러시아인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 빼짜로부터 친해졌는데 왜 친해졌나 얘기하고 그러면 또 길어진데 아주 가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지금도 전설의 인물 발약이라고 알려졌는데 발약이란 건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발약이란 건 한국 사람은 의미가 없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바이킹이라는 뜻이 바이킹. 근데 비킹그라고 하면 욕하는 말이고 저 바이킹이고 발약이라는 사람들이 노르웨이 바이킹 후손이 와서 러시아를 건국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발야크 그러면 굉장히 용감하고 멋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잠깐 그게 이제 별명이죠. 근데 별명 빼고 내 본명은 아는데 뭐 여기서 대도 되지만 대의 의미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별로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페테르부르크의 여러분이 아는 마피아 두목이에요. 근데 마피아 두목 그러면 우락부락하고 그럴 것 같죠. 러시아 뭐 이렇게 이중격투 아니에요. 진짜 맨 처음에 저도 이게 놀랐어요. 호리호리한 키도 안 커. 러시아 키고 저랑 좀 비슷한 수준. 뭐 러시아 서부 치고는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절대 큰 키가 아니야. 오히려 작은 척이 키. 그리고 안경 끼고 미리 얘기하면 이 친구를 알게 된 건 제가 이제 빼짜르부르크 경제학부에 다녔고 동방학부에서 선생 비슷한 짓을 했는데 이 선수가 철학부 우리나라 치면은 부교수 정도 되는 선수예요. 철학부. 근데 왜 그러면 마피아가 되냐 이제 러시아 상황을 아는데 단순히 조폭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모든 게 혼란스러우니까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남는 건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부교수만 아닌데 원래 공산청년組꼼송월의 시당 간부였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당 간부 조직을 묶어갖고 일종의 협력하는 조직을 만들고 조폭 세계를 장악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면 러시아 마피아가 뭔지 지금의 그 애들이 이제 올리가르키라 그래갖고 러시아에 재벌된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런 말이에요. 러시아는 마피아가 무서워서 관광 못 간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그건 동네 건달이지 진짜 마피아들은 그 관광객건드리는 애들이 아니에요. 관광객건들 걔네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알루미늄 공장이 있다. 노릴스크 예를 들게요. 노릴스크 알루미늄 공장이 있다. 그럼 노릴스크 알루미늄 공장이 그 당시 세계 알루미늄 생산의 25%를 생산했어요. 세계 시장이 25%. 자, 이거 장악하면 부자가 될까 안 될까?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유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누가 그걸 살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는 자기 재벌이라도 있어. 살 수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옛날에 뭐 또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데 폄하하려고 박태준 씨 아시죠? 포항제철? 포항제철 박태준 씨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죠. 아니면 사실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렇죠. 그럼 노릴스크 회장이 하나 있어. 사유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내 걸로 만드는 거지. 진짜 이제 사유권까지. 그러면 뭐 꼭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일일이 뭐 설명해야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자, 경매를 하죠. 사유권 누가 얼마에 살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이 그 경매에 끼어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 오죠.
그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죠? 참 예쁘신데 아침 몇 시에 몇 번 버스 타고 가시죠? 따님이 그냥 건강하게 사시고 싶겠죠?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마피아예요. 그러면 마피아끼리 전쟁이 뭐냐? 그러면 마피아 실력이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아까 KGB라든지 사실 KGB보다 무서운 게 구루라고 있어요. 10만 원 나면 근데 이런 조직원들이 또 실업자가 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부르는 거예요. 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타고 가는데 요즘에도 유명한 그 대전차 이거 있죠? RPG라고 하는 거 그걸로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뭐 빼째로 걔도 이제 그 시당 그 청년공산 청년 조직하고 그다음에 군 조직 일부 경찰 마피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피아는 조폭 조직들 이게 연결되고 장악하는 거예요. 까불면 없애버리는 거야.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가장 간단. 나는 이런 놈이랑 친했어요. 별로 못하면 얘는 죽었어요. 얘는 뭐 어느 호텔 레스토랑인지 바인지에서 술인지 뭘 먹고 있는데 들어와갖고 술탄 던져버리고 기관 단총 난사해서 벌집돼서 죽었는데 이 선수가 생긴 거는 절대로 뭐 마피아같이 생기지 않고 생긴 거는 오히려 공부벌레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뭐 진짜 철학교수 같이 생겼어요. 딱 아주 꽁생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성준 걸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준이었는데 혹은 제 이름이 러시아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사샤 알렉산드로였는데 그 왜 사샤가 됐는지는 또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샤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지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진짜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사람을 죽이면 왜 안 되지.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왜 고귀하지? 왜 존엄하지 사람이? 결론부터 보면 이 마피아는 진짜 철학자였어요. 근데 별명이 아까 말한 바리아칸이면은 철학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철학이 이 사람이 뭐 전공했냐면 이제 막스 내린주의를 가르치긴 했어요. 그 당시에 다 막스 내린주의 철학을 했지만 사실 이 친구가 심취했던 철학은 니체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만 던질게요 오늘. 신이 없어. 혹은 죽었어. 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선과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과학이 객관적인 가치가 없어요. 자, 다문화 인정하라고요? 그럼 왜 시인종이 사람 먹는 거 인정 안 해? 그러면 남는 건 뭐죠? 힘이에요. 극한 허무와 파워. 그러면 자살을 하든지 세상 다 둬둔가? 왜 살아? 고통스럽다며. 안락사면 되잖아. 근데 선각이 어딨어? 다 역사는 강한 자들이 지어내는 거고 뭐 다 지어낸 역사 아니야. 특히 포스모더니즘까지 들어와봐. 그럼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넌 왜 마피아가 됐냐? 세상은 다 덧없는데 나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사람 죽이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진짜로. 몰라. 내면적으로 어땠는지 몰라도 정말 없다고 느꼈어요. 좀 가까이 지낸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왜 저를 좋아했냐면 자기의 나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야. 힘상 강한데 제가 외국인이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뭘 도와준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주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뭐 선거 이거 나중에 합시다. 이거 또 도와주는 거 있어갖고 불러갖고 그 당시에 제가 술 잘 먹던 시절이니까 뭐 일종의 술 친구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 친구가 굳이 말하자면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자기 와이프인데 와이프랑 나이 차가 꽤 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소위 말해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 당시 와이프 모습은 그 슈퍼모델이라는 러시아 슈퍼모델 딱 그 생각하면 돼. 진짜 저 체형이 가능할까 하는 체형을 그지. 그거 뭐 어떤 간에 그런데 약간 백치미 이러면 또 하면 안 돼. 아가씨인데 자 얘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네 와이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아니 왜냐면 사실 걔 좀 바람둥이였어요. 마피아도 돈도 많으니까 여자도 많은데 그래서 바람도 피고 다니지만 저는 와이프한테 끔찍하더라고. 그랬더니 사람은 숭배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와이프를 내가 신으로 모신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인데 그 여자 이름을 대면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은 난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신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삶의 목적을 그 여자를 위해서 살게 됐다. 진짜 완전 그 여자한테 끔찍했어.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서도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얘가 러시아 정교회 일요일 날 예배를 가요. 왜냐면 뭐 와이프가 결혼할 때 약속이 뭐냐면은 주일 성수주의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와이프는 약간 백치미시고 하는데 그게 날라리 여자는 아니에요. 굉장히 착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골에서 정말 아주 독실한 그 시골 러시아 정교회 여자인데 정말 몸매가 좋아서 우연히 발탁돼 갖고 이렇게 사실 모델로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드리지만 또 몸을 팔아야 되는데 그 몸을 안 파는 걸로 버텨온 걸 갖다가 이 사실 그래서 거의 죽거나 뭐 속된 말해서 강간당하게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이 바랴크가 발견을 하고 구해줘 갖고 연인이 된 사이예요. 그래서 약간 영화 스토리 같은 영화인데, 그다음에 이 여자는 뭐 오로지 딱 하나, 우리 아까 그 바랴크가 다 좋은데 잠깐 마피아 하는 것도 욕 안 하고 그것도 재밌어요. 마피아 지금 그만하려던 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는 기도만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재밌는 게 진짜 골 때렸어요. 이삭스키 사보르라고 해서 뭐 러시아 관광에 모임이 아니고 큰 사원인데, 거기 한쪽 구성이 꼭 이상 중앙도 안 앉아. 오른쪽 끝에 그쪽 가면 먼저 마피아 애들이 쫙 거기를 선거놓고 그 자리를 잡아놔. 토의해갖고. 그러면 이제 두 부부가 거기를 딱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가 나와. 그래갖고, 야, 저는 살인마가. 그래서 참, 살인마가 교회. 그 다음에 얘는 뭐 신은 안 믿는 애인데 와이프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면서 재밌게 나는 신이 내 와이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여자들이 뭐 돈과 권력이면 다 환장하는데 거기에 환장하지 않는 순수한 여자를 봐갖고 신을 속였다.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충격은 뭐냐면요. 사람이 왜 사는 거하고 선과 악의 문제예요. 흔히 이제 이 소리를 해요. 자유주의자들. 근데 자유주의자 시장경제론자들 얘기를 거의 받아들이시, 경제학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경제를 해야지 다수가 잘 된다는 거야,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빨갱이에요. 아니, 뭐 90%가 아우지 가더라도 내가 단간부하면 나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럴 건데? 무슨 기준? 아니,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며. 아메바에서 진화한 동물이, 아니,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다고 죄의식 느껴? 어마어마한 걸 느꼈고, 이때 제가 이제 전쟁터를 다녔잖아요. 그 전쟁터를 갈 때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얘기만 하면 또 며칠 밤을 새야 되고, 어떨 때 전쟁 얘기 안 해요. 할 때는 꼭 이제 그때 가본 경험 있는 사람 만났을 때만 해요. 왜냐면 해도 이해 못 해. 우리나라도 전쟁 영화 그런 거 보면, 뭐 전쟁에 뭐 사람들 막 공포감에 시달려 있고, 그거는요, 글을 쓰는 인테리들의 생각이야. 전쟁터 의외로 좋아하는 인간들 무지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 예만 들면 거의 이해 안 되는 표정을 지니까 이런 거야. 자, 내가 해생전이나 할 때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 한국말로 지금은 저승사자. 죽음의 사도, 지겨가면 죽음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가 있었는데, 얘는 전쟁 자체가 좋다는 거야. 왜 전쟁 자체가 좋아요? 자, 봐요.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도 시골에도 자라고, 진짜 구경농장에서 진짜 뭐 배운 것도 없고 배고프고 자랐어. 군대 갔더니 군대 힘들지만, 이건 짬밥순이야. 모스크바 잘난 놈도 쫄병 오면 내 쫄병이야. 그리고 씩씩하고 뭐 이렇게 전투 몇 번 나가서 했더니 인정을 받아. 시골에도 인간이 아니야. 인간 정도가 아니라 낫생이야. 낫생인데 전쟁터 오니까 인정을 받는 거야. 심지어 얘가 무공, 진짜 뭐 약간 특수한 무공 같은 걸 세웠거든요. 여러분 전쟁 영화에서 보이는 시에 무슨 기관 총재가 있는데 혼자 돌격하고 술탄 까던지고, 그래서 뭐 아주 큰 정도 받고, 그러니까 뭐 대대장, 뭐 연대장, 뭐 이런 사람도 얘한테 함부로 안 해. 죽는 거 겁나지 않아요? 뭐가 겁나는데? 난 처음으로 인간이 된 걸 느꼈다, 전쟁을 타서. 죽으면 먼지인데 뭐. 근데 이게 특수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전쟁터 가서 뭐 전쟁터에서 숨어서 이렇게 쏜다. 그런 것도 맞아요, 한편으로. 또 안 그런 경우 많아요. 핏발치는데도 꼿꼿이 일어나서 총 쏘는 것도 꽤 많아요. 내가 이거 한마디로 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전쟁 영화 이제 보면 막 전쟁터에서 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경우는 대부분 고등학력을 받고 좀 먹고 살만한 집 아들 가능성이 높아요. 밑바닥 꼭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끝났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신났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용병 실용으로 가면 미쳤다 그러는데 용병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은 또 인플레에 대해서 모르지만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프랑스 외인 부대, 그 전설의 외인 부대가 초봉이 $1000였어요. 근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 여기 계신 분은 10대 1이라도 안 들어가. 원서를 안 받아. 원서 미달이야, 다 자격. 그 원서 넣으려면은 우리나라 치면 무슨 특전사라든지 뭐 해병대, 수색대 뭐 이런 경력 정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원서를 넣을 수 있어. 거기서 10대 1이야. 뭐 10대 1이 뭐 그냥 아무나 넣고 10대 1이 아니야. 근데 이해 못하시죠? 초봉 $1000였어. 요즘 또 올랐는지 몰라도 한 2004년 뭐 이럴 때였어. 근데 그렇게 심지어 한국 사람도 있는 것도 내가 봤어요. 외인부대. 한국 사람 그 돈 받고 가서. 물론 이제 혜택이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근무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주고 뭐 이게 있는데 꼭 혜택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좋아서 가는 놈도 많아.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제가 이제 철학적으로 고민한 건, 그 다음에 너 전쟁터 가면서 힘들지 않냐, 무섭지 않았느냐. 그 얘기도 하면 길어지는데요. 맨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느 정도 이력이 밝히면서요, 별로 무서움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뭐 자살도 생각해 봤어요. 한때 공산혁명에서 세상을 뭐 평등하게 살겠다고 만들어 날뛰었는데 이거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뭐 자유주의자 각자 잘 먹고 잘 살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에 화낼지 몰라도. 삶의 의미가 없잖아. 굳이 말하자면 저도 아까 바락하고 공감하는 게 삶의 의지를 준 거는 제 와이프예요. 바라크처럼 와이프를 사랑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일지 몰라도 이 말 들으면 우리 와이프 화내겠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문제가 풀려서 이제 와이프를 러시아로 데리고 왔는데, 제가 죽으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뭐 러시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도 뭐 해 먹고 살아.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그래도 나를 아끼는 이 여인을 위해서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딱 결론은 그거였어. 빨리 죽으면 안 되겠다. 잠깐 내가 죽으면 이 두 여자가 죽는다. 잠깐 두 여자가 여기서 죽는 건 뭐 정신적 상고 게 아니라 진짜 생물학적으로 소멸한다. 생물학적. 그래도 이것 보니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 또 여러분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한국이 굉장히 안전 불감증 사회지만 굉장히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얘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치킨들 좋아하죠? 닭 잡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머니 세대도 이제 젊어져서 모르는데 할머니 세대 다 닭 잡았습니다. 생닭 잡아서 모가지 비틀어서 먹었어요. 좀 그렇게 서 있는 사람 제가 할 때로 나이 50 미만에서 거의 없을걸요? 그쪽 직업을 가진 분들 빼놓고.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귀국을 하는데 2002년에 귀국해서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이 말에 딱 무지 깨졌었어요. 뭐 여기는 주모 선생님만큼은 아닌데 뭐 주모 선생님은 미모의 아가씨니까 관심이나 돼서 더 깨진 거고, 저는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주목받을 뭐 그게 아니라 더 깨졌는데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했는데 몰라요. 전 그렇게 된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한국 사회에 뭐가 불만이 있을까? 새끼 꼬박꼬박 먹고 계란 웬만하면 다 먹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백수라고 하는데 백수가 나 굶어 죽는 걸 못 봤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노숙자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숙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2주 이상 갈 수가 없어. 노숙자가 2주 이상을 간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야. 죽죠. 한국에서 녹사 올해 보고 내년에도 봅니다. 이런 말 하면 노숙자한테 화나고 좀 잠깐 실례드리는 말이고 좀 안 할 소리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근데 헬조선이래. 오케이. 뭐 사람은 다 눈높이가 있고. 그러면 헬조선 아니야 어디야? 미국? 요즘에 미국 가면 실망한 사람도 많죠? 한국보다 잘 사는 데가 어디야? 그럼 인류에서 그나마 서구 유럽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거 하고,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요 대만, 싱가포르 빼놓으면
한국보다 잘 사는 데 어디 있어? 아, 북구가 있죠.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한때 뭐 그렇게 프랑스들 좋아하는데 프랑스에 좀 장기 생활해 본 사람들, 아, 관광 가서 에펠탑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빼놓고 프랑스 웬만한 파리에서 살아봐. 그 아파트 얼마나 꽁무니까. 일부 진짜 부자들 빼놓고 그 부자들은 어디 가서든 잘 살아. 그냥 물론 이 얘기를 해요. 북구권. 아, 거기 좀 잘 살아네, 인정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근데 그것도 이런 점은 한국이 더 좋고 이런 점은 저희가 좋은 거지 완벽하게 난 좋지 않다고요. 왜냐면 참조사만 하면 저는 스웨덴 가서 좀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왜냐면 러시아가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그 얘기는 주제에 어긋나.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물질적 폼을 얘기한 거야. 근데 정신적으로는 완전 공허. 극한의 조선입니다. 다 불만이야.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한국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가 잘못됐다, 경제가 잘못됐다, 뭐 얘기 무지 많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근데 근원이 뭘까? 그러면 정권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저는 한국의 문제는요, 정신적, 도덕적 공허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그럼 도덕을 회복해야지. 근데 어떤 도덕을? 그러면 옛날 상강어륜으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개똥 철학적인 걸 고민했어요.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은 뭔가? 그러면서 자유주의 리버테리안,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는 리버테리아니즘이에요. 리버럴리즘이 아니라. 리버테리아니즘의 우수성을 경제학적으로 인정하지만 이것만으로 갔을 경우에 이건 공리주의에 불과할 수 있다.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히틀러를 놔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유대인 죽일 수 있는 거고 장애인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진보가 뭔가, 한국에서는 진보를 굉장히 좋아요. 공산주의는 뭐 잘못했지만 진보. 아니, 진보가 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간 저한테 한 10분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10분만으로 정리하면, 결국 제가 말하는 보수주의라는 건 뭘 지키자는 거죠. 무조건 지키자고 하는 뭐 유교 보수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khomeini가 말하는 이슬람 보수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만 서구, 특히 영미식 보수주의 얘기하는데, 영미식 보수주의라는 것은 칠판에 안 적혔습니다. 사실 자유를 지키자는 건데, 이 자유라는 게 뭐냐면 서구 문명 혹은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건 하나 쓸게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여기 바로서대에도 강의했는데 아직 뭐 띄우지도 않고 그러던데, 이런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 지금 왜 그러면 이런 자유를 왜 지켜야 되냐면은 사실 19세기에 특히 영국, 미국에서 풍미했던 사고에 대한 어마어마한 진보의 도전이 시작된다. 우리는 진보라는 걸 자꾸 좋게 되자. 아니 세상에 앞으로 미래가 좋게 되자.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이즘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저도 매일 더 좋아지는 거 좋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뭐냐면 진보주의라는 말, 프로그레시즘. 그러니까 영어에서 프로그레시즘이 나온 거는 19세기에 세 가지 도전을 시작됩니다. 시간만이다. 다윈이즘, 막시즘, 니체이즘이에요. 그 근본은 뭐냐면요, 기존의 서구 문명, 굳이 말하자면 유일신을 바탕으로 한 유일신이 준 선과 악의 개념은 없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걸 깨우시겠다. 절대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에서 근본적으로 하는데, 인간관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은 인간이 굉장히 펄펙트한 존재거나 펄펙터블한 존재, 그러니까 펄펙트하게 될 수 있는 존재랍니다. 근데 보수주의는 그거를 부정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인식론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사물을 다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식론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런 철학적인 배경에서 사실은 서구 유럽 자체가, 미국 자체가 20세기 초반은 이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 사상이 휩습니다. 그러다가 진보주의 사상이 퇴각하는 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볼셰비즘, 그 진보주의 극단적인 형태인 볼셰비즘과 나치즘, 이러면 또 충격받는, 나치즘은 진보주의입니다. 이거 오늘 시간 없게 설명하는. 이 두 개가 이렇게 너무너무나 거대 악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결국은 아까 말한 서구 문명에 기초한 자유를 지켜야겠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게 아까 전쟁터와 그 마피아 친구. 그 친구는 내가 굉장히 많은데 아주 철학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시 던질게요. 인간이 물질로부터 진화해서 생물이 되고 생물이 됐다. 그러면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메가 레토릭, 어쩌면 그건지도 몰라요. 어디든지 기본적인 문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고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보수주의자들 갖다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질문할게요. 그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 것은 너의 신앙 아닌가? 과학적으로 입증해봐. 그냥 대중이 많이 동의하면 옳은 거야? 바로 그거거든요. 어디든지 굉장한 세계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 보수주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가 한 거는 다른 문명도 허용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저쪽은 대부분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는 좀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확 비약을 했는데, 오늘 뭐 한 2시간 정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골수 공산주의자였던 거는 아까 말한 퍼펙터블 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책 몇 권이 마음에. 자, 유레카를 외친 거예요. 유레카. 세상을 내가 다 개조할 수 있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대로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런 소리 요즘에 하죠. 볼셰비즘 나도 그건 정통 공산주의가 아니야. 마오가 그렇게 사람 죽여도. 근데 참 그렇게 박정희를 미워해도 마오쩌둥을 존경해요. 마오쩌둥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또 실험해. 크메르루주 어떤 짓 했어요? 크메르루주라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부 프랑스 철학자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 프랑스 유학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으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을 느끼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결국 공리주의적 한계를 못 벗어난다. 그 공리주의적 한계를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유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서구 문명에서 났다. 이러면 저보고 또 욕해요. 저 서구 분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한국말에 자유가 없어란 말이 없었어요. 누구는 뭐 비슷한 말 있어. 비슷한 말 좀 대보세요. 없었어요. 일본 말에도 없었어요. 중국 말에도 없었어요. 그냥 리버티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지유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갖다 한자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유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 몰라. 그러면서 굉장히 노예 속성에 빠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 노예이기 때문에. 편한 거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데 100% 취업시켜줘요. 그냥 시키면, 아까 시골 중학교로 내려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하면 밥 먹여줘요. 나중에 무너지는 거 빼놓고,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운 사람도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작은 달걀 10개씩 주고, 돼지고기도 250g 주고, 보드카도 한 병씩 주고, 그 다음에 좀 생산이 높아지면 보드카 한 병 주던 걸 2병 달라고 요구해서 2병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고픈 노예를 원하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그러다가 이제 아예 배까지 고파지니까 망한 건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정치状況이 뭐냐면은 사실 배부른 노예가 되길 원하는 게 지금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극단적인 경우 저 비판에도 할 수 없는 얘기하면요. 공무원 하겠다.
물론 훌륭한 분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 날리면 사실 놓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 놓여야 된다. 그냥 최소한 국가가 굶어 죽지는 않게. 그리고 이 말 듣고 흥분을 안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가가 여러분을 행복한 나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정치인이나 국가가. 여러분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뭔데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전체주의적 사고에 두려면 안 생겨? 행복이 뭔데? 네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같아? 그러면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복을 우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아까 좀 말했지만 계란을 10개 먹고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바이쇼이 극장을 가면 행복하다. 바이쇼이 극장을 가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가 정하는 거야. 그건 지가 나눠주는 거야. 근데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군지 알아요? 신이에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약해요. 사실 자유주의는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주의랑 차이가 뭐냐면, 그런데 이제 제가 자유주의 한계를 느낀 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 위에 무슨 국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이라든지 그 사람은 나의 서비스맨이라는 생각인데, 다만 나 혼자 실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신과 결합된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보수주의. 굳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신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가 찾는 거야. 국가가 행복을 준다고? 대부분이 거짓말이고요. 대부분이 그거는 전체주의성 거예요. 그게 지가 신이 되겠다고. 근데 그걸 숭배하는 거야. 말이 너무 튀었는지 모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오늘 뭐 그냥 개인적인 사담을 바탕으로 해갖고 맨 마지막에 그냥 후닥다 왜 제가 이 보수주의자가 됐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